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7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요즘에는 시어머니 눈치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사연이 딱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사연자분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제 72이 된 아들 둘에다 손주, 손녀 각각 한 명씩 본 사람이에요. 나이 먹고 갱년기며 뭐며 여자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자식들 좀 키워서 편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째 젊은 날보다 더 버겁고 지치네요. 차라리 내가 젊기라도 했다면 그런 혈기에 맞서서 잘 싸워 남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얼마 전에는 아들네를 향해 너네는 안 늙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군요. 끝내 속으로 묻어둔 말이긴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하소연을 해봅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고 큰아들네는 둘 다 일이 바쁜 직업인 고로 거의 둘째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둘째는 막둥이이기도 하고 장가도 마흔이 다 되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한창 어린 며느리를 데려왔지 뭐예요. 하도 장가를 안 가려던 막둥이한테 이런 참하고 귀여운 아가씨가 있었다니 그 부분은 참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이 아가씨는 훗날 제 며느리가 되었고 둘이 알콩달콩 짧게 만나고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저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모습들은 쭉 이어지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큰아들네가 꽤 반대를 했었답니다. 정작 우리 막둥이 애미 애비인 우리 남편과 저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대뜸 큰아들이랑 큰 며느리가 이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길래 좀 당황했었어요. 이후론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지만요. 아니, 엄마, 그 명호 여자친구라던 아가씨 말이야. 엄마한테 아무리 그래도 말을 너무 편하게 하던데?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대체 뭐야? 엄마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 이거 뭔 족보가 꼬이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저에게는 막둥이인 아들보다 더 어리게 느껴졌던 그 아가씨는 저에게 한창 애교 섞인 목소리로 편하게 호칭을 하곤 했어요. 뭐 요즘 신세대 고부관계는 그렇게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저도 TV에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지만도 않았었거든요. 헌데 늘 깍듯하게 지내오던 큰며느리는 그걸 썩 좋지 않게 보더군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나 이 사람이 고지식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시어머니랑 그렇게 호칭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너무 허물없이 말도 편해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나중엔 어른들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눈치 보면서 못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 그것만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 저랑 썩 대화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던 큰며느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놓으니 저도 좀 의외라서 귀를 열어두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역시 거슬렸던 부분에 대해 슬쩍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밥 먹는 자리에 왔을 때 보니까 솔직히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어른들 계시는데. 그리고 저와 이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대학생들 놀러 가는 차림새도 아니고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와서는 서방님한테 떽떽거리고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그나마 이 집에서 그 또래랑 비슷한 제가 정확히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도련님
다른 여자도 좀 만나게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전 그냥 옷차림 정도는 신경 쓰긴 했지만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거나 하는 것은 잘 못 느꼈어요. 당연히 둘이 나이 차이는 좀 나고 그러다 보니 애교 부리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몇 가지는 큰아들네 부부가 좀 예민하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당사자인 막둥이 아들이 그렇게 저 아가씨가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나요?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저 아가씨로 확정을 해서 매일같이 저한테 지 여자친구 얘기만 늘어놓는데 말이에요. 그러고 듣다 보니까 좀 안쓰러운 사연도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엄마 있잖아. 내가 유정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묘하게 쟤한테 엄마랑 닮은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끌리나 봐. 엄마랑 닮은 점이 많아서 말이야. 이 말이 처음엔 뭔가 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희한한 게 제가 들어도 비슷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유정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엄마 사랑이 엄청 고팠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잖아. 내 자식들은 꼭 엄마 사랑 많이 주면서 살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식들 늙는 거 같이 보겠다고, 건강히 잘 살겠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잖아. 글쎄 유정이도 똑같더라니까. 이 얘기처럼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와 언니, 남동생, 여동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그때의 풍경은 참 아프게 남아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이 가슴 아리도록 겪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정말 이런 진절이 나는 슬픔은 나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본다면 꼭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서 나도 늙고 자식이 늙는 모습을 보다가 적당한 때에 떠나야지 하고 다짐했었고요. 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더랬죠. 그런데 막둥이와 결혼할 아가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은연중에 묘하게 반갑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했었어요. 유정이 말이야, 자기는 애기들 낳으면 꼭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뭐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고. 엄마 사랑 충분히 못 받은 게 그렇게 괴로웠더나 봐. 듣자마자 저는 아이고 짠하기도 해라. 이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싶기도 했고 한창 이때 왜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따랐는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가슴에 품고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큰아들네 말이 그렇게 마음에 착 감기진 않았답니다. 걱정해주는 소리로 적당히 알아듣고 막둥이네는 예정대로 결혼을 시켰어요. 예식장에서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우리 며느리는 인형 같은 모양새로 드레스를 입은 채 둘이 나란히 껴안으면서 사진도 찍었고 말이에요. 그때 눈이 벌게져서 화장이 지워질까 노심초사하던 며느리는 저에게 무척 가슴 아픈 말도 남겼어요. 엄마, 제가 정말 엄마 딸처럼 잘할게요. 엄마도 저한테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흐느끼는데 저 역시 굳게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딸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무척 예뻐하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이후 결혼한 뒤에는 얘네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찌나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오는지 남편이 실실 빈정될 정도였어요. 아이고, 명호 장가 보내놓고 맨날 밥도 안 하고 나보고 대충 차려 먹으라더니 우리 할망구 손이 아주 바쁘네. 고사리랑 이런 거 손 많이 간다고 지긋지긋하다며. 남편 먹는 건 아깝고 아들 먹는 건 기가 막히게 챙겨 아주.
저도 이때 입이 툭 붉어 나오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긴 했어요. 늦게 낳은 아들에다가 제일 오래 끼고 있었던 아들이고 장가 보낸 지도 얼마 안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늘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받게 했답니다. 엄마, 저랑 오빠랑 오늘 엄마네 가서 저녁 먹어도 돼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살갑게 다가오니까 딸이 없는 제 입장에선 희한하기도 하고 아무튼 썩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더 좋은 소식이 찾아왔는데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하나가 아닌 쌍둥이를 말이에요. 집에선 경사가 났고 이때에는 큰아들네도 정말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임신 때에도 오며 가며 챙기고 점점 몸이 불어오며 불편해지는 며느리를 신경 써왔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갑작스레 생각도 안 해본 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때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고 듣자마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나 지금 임신 중독일 수도 있대요. 혈압도 너무 높고, 엄마, 우리 애기들 어떡해요? 애기들 잘 낳을 수 있겠죠? 나 너무 무서워요, 엄마.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저도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뱃속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품고 있는 며느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를 계기로 저와 며느리 사이는 무척 어색해지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과연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었었는지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저도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괜히 이때 말을 잘못 얹어가지고 출산하고 나서도 며느리 얼굴을 보기 쉽지 않았거든요. 글쎄, 나도 내 친구 며느리가 임신 그런 비슷한 모에 걸려서 위태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렇게 위독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애기들이라도 별일 없다고 하니 다행 아니냐. 품고 있는 너만 좀 더 조심하면 되니까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어디서 그렇게 어긋나고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던 걸까요? 이때 잠깐 말소리가 안 들려서 저는 다시 두어 번 되물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끊어진 줄 알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툭 하고 들려오더군요. 근데 소리보다는 내용에 저는 기겁하듯 놀랐어요. 엄마, 지금 제 걱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픈 건 난데? 이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던지 도통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랑 가볍게 장난투로 말할 때도 있었지만 묘할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도는 어투로 툭 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몹시 서운해 보이는 투여서 얼른 좀 달래보려 했어요. 저기 그게 아니 당연히 이게 네 걱정이지 뭐냐. 너도 몸이 안 좋은데 그게 애기들한테까지 가면 더 힘들잖아. 엄마인 너도 낫긴 나아야 하는데 일단 애기들이라도 아프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지. 어째 말을 하면서도 아까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진땀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이렇게 내가 변명을 하고 용을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없게 며느리의 반응에 완전히 온 정신이 집중되어 더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게 제 걱정이에요? 애기들은 안 아파서 다행이고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이때 얼마나 등줄기에서 땀이 쪼르륵 흐르던지 왜 그렇게 당황스럽고 침이 다 말랐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묘하게 서먹서먹해졌고 그렇게 전화도 매번 하던 며느리는 왕래를 갑자기 확 줄이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 녀석도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거 참 저야말로 많이 서운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가 유정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저래. 뭐 역시 시는 시였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장난도 아니었어.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정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뱃속 애기들은 안 아프니까 다행이라고 했다며? 뉘앙스는 알지만 듣는 임산부는 속상했나 봐. 아, 나도 머리가 복잡하네, 엄마. 이렇게 저와 며느리 사이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고 누군가한테 차마 상담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출산한 날 제가 갔을 때에는 또 태도가 달라서 이게 뭔가 싶었고요. 이건 그냥 자기가 큰일을 치러서 그나마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엄마, 저 진짜 우리 등이들 낳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수술하고 마취 깨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얼굴도 말이 아니고. 아무튼 엄마는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몸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며 다시 평소처럼 또 앵겨서는 애교를 부리더군요. 용돈도 챙기고 과일도 사가고 했던 저는 그나마 이제 관계가 다시 전처럼 돌아가겠구나 싶어 마음을 좀 놨었고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 둥이 손주들도 얼마나 예쁜지 제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닮아가지고 눈도 크고 아주 귀여웠어요. 병원에서나 조리원에서나 그렇게 기똥차게 이쁘다고 연예인 자식들 같다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또 생가게로 엄청 빠르게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손주 중 동생인 녀석이 밤잠을 그렇게 안 자고 예민하게 울어대는 통에 제가 같이 가서 붙어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가 저를 불러댔거든요. 엄마,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죽겠어요. 우리 정우, 진우 고생해서 낳아놨더니 키우는 것도 좀 순탄하게 가면 안 되나요? 오빠도 요즘 같이 안고 자다가 밤 꼴딱 새고 회사에 가거든요. 근데 글쎄 꾸벅꾸벅 졸면서 커피 마시다가 놓쳐서 바지에 다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우미 아줌마를 써야겠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제가 가서 돌봐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도 아들네에 도우미 아줌마를 쓰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데만도 300 넘게 준다고 하는데 얘네 둘 집도 작고 애기도 둘인데 생활비며 뭐며 갈 길이 멀거든요. 차라리 그 돈 아꼈다가 그냥 저들 생활비나 집값에 보탰음 해서 제가 얼른 움직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좀 후회가 되는 게 이 무렵 남편 건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을 때 결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술, 담배를 못 놓고 살아서 속을 썩이더니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저 고생시키려는 건지 여러모로 앓는 소리를 하고 손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도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있는 밥 정도 챙겨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저는 제 자식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아들네 집에 더 자주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의 두 집 살림은 시작되었고, 어느 쪽 하나 허술하게 했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 본집은 늘 깨끗하게 치워두고 음식도 많이 해두었어요. 그중 얼마를 갖고 와서 아들네로 출근해서는 또 밤새 어지러진 애네 집 치우고 음식도 채워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생을 하면 보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아들 며느리네는 영 돌아오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달라고 했나 어쩌라고 했나 그저 뭘 좀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면 덧나나요? 그것조차 간지럽고 불편하면 적어도 제가 해다 주고 치워주는 걸 적당히 유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해 저도 잔소리가 나왔는데 어쩜 반응이 이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 유정아, 이거 곰팡이 핀 것 좀 봐라. 이거 갖다가 넣은 지 언젠데 먹지도 않고 이렇게 됐어.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 있으면 다른 음식에도 안 좋아. 애기들 키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는 반사적으로 놀라서 다시 말을 수정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니네도 이런 냉장고 상태로 뭐 먹고 그러면 하여간에 뭐 다 같이 체하고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 좀 치우고 살아라, 응? 며느리는 이때 앉아서 물을 홀짝 들이키고 있었는데 눈썹을 치켜뜨더니 표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인지 저런 반응을 못 넘기고 같이 한 소리 하게 되더군요. 엄마, 엄마는 지금 쟤네 맨날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치는 거 안 보이세요? 나도 깨끗하게 하고 냉장고 치워두고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고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오빠도 똑같이 이 집에 살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빠한테도 좀 뭐라고 해보세요. 제 아무리 육아가 녹록치 않고 힘들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런 말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한편으론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내가 스스로가 참 어이가 없고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미워 보였어요. 얘, 내가 뭐 야단치는 거냐? 내가 집도 치워가면서 음식도 해다 주고 하는데 그 정도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음식도 니들 입맛에 맞는 건 싹 다 먹어치우고 또 해달라는 소리 하면서 냉장고 하나 썩은 음식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그렇게 못할 말을 했어 지금? 어쩜 그렇게 너는 불만이 많냐? 저도 참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가타부타 늘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애기들이 울던 말던 저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말의 속도는 또 다다다 붙어버렸어요. 그러고 있으니 토요일에 출근 안 하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나와보게 된 거고요. 근데 이때 아들도 제 딴에 중재를 하겠다고 시도한 거지만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아, 참, 둘 다 왜들 그러는 거야. 엄마, 됐어요. 기분 풀어요. 유정이 너는 그러지 말고 가서 좀 자. 이 말은 저나 며느리나 둘 다에게 그닥 효과적이지 않았던지라 각자 화를 내다 보니 싸움이 커지고 애들은 울고 불고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제가 더 화를 누를 수 없었던 건 이런 분위기 속에 며느리가 지갑만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씩씩거리면서 성질을 내더니 인상을 잔뜩 구기고는 옷 대충 주워 입고 그대로 획 나가버리더군요. 그걸 멍청이 보고 있던 저와 아들은 동시에 마주보았고 당연히 이런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쟤는 내가 뭐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잘 지내자고 한 거지. 어른 앞에서 저러고 나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너도 봤지? 이러자 아들은 머리를 어찌나 박박 긁어대던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나도 몰라. 아, 그나저나 쟤 저러고 나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아, 나 오늘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애기들은 누가 봐. 그러게 그냥 좀 넘어가지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들만 놔둬버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아픈 조카랑 살고 있는 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좀 들어주더라고요. 영수가 그냥 걔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라고 해. 돈이 없어도 지들이 없는 거고 불편해도 지들이 불편한 거지. 걔네도 너가 얼마나 대가 없이 지극정성으로 해줬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제부도 아프다며. 그럼 그냥 너 네 남편이랑 둘이서나 잘 살아. 뭘 머리 아프게 그 나이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이제사 저도 정신이 좀 들어서 언니의 말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제가 완전히 감정이 상하고 그대로 마음을 굳히게 되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문자 한 통씩 보내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보내버렸어요. 아들은 왜 그러냐며 전화를 해댔지만 며느리는 받고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엄한 데다가 기력을 쏟아부은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했고, 그렇게 남편이랑 지냈는데요. 원래도 건강이 많이 안 좋긴 했지만, 어째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더군요. 어머, 당신 왜 그래? 많이 아파? 남편은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괴로운 듯 웅크리고만 있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큰아들네랑 막둥이네가 좀 들여다보긴 했지만 여전히 둘째 며느리는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큰며느리가 한 소리를 하고 저도 이때부터 제 귀에 이 말이 좀 들어오긴 하더군요. 어머니, 그러게 제가 동서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충 얘기 듣긴 했는데 뭐 애기 자기 혼자 키우나요? 시어머니가 밥이랑 다 해서 매일 갖다 주고 집도 청소해 주시는데 그렇게 짜증내고 나가는 게 어딨어요? 그래놓고 아버님 편찮은데 지금까지 와보지도 않는다뇨. 아휴, 진짜 솔직히 저는 서방님 걱정돼요. 저런 와이프랑 순탄하게 잘 살지 말이에요. 저 역시 화가 단단히 나 있었지만 일단 남편 상태가 너무 위태위태한 거라 깊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게 정말 입원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상황은 악화되고 자꾸 무서운 경고들만 받게 되다 보니 가족들이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제 옆을 지켜주는 건 아들들이지 실상적으로 큰며느리도 직장 오가느라 큰 힘이 되진 않았어요. 그나마 전화는 매일 해주고 가끔 들렸으니 둘째 며느리보다 나았고요. 그렇게 두 달이 더 지나 저는 남편과 이렇다 싶은 대화도 해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내 투닥거리고 원수같이 여기면서 남편의 술버릇을 증오했는데 노년에 아파졌을 그 몇 년간의 무렵을 제가 옆에 충분히 못 있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이 되고 미안한 거예요. 우리 친정언니는 평소 우리 남편을 미워했던지라 이런 제 반응을 기가 막혀 했어요. 어이구, 무슨 대감마님 나셨어. 제부도 그만하면 살 만큼 살다 간 거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는 네가 제부 술주정이며 사고 치는 거 다 감당하고 살면서 병 안 난 게 더 용해. 솔직히 난 내 동생 더 고생 안 시키고 저렇게 간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나이가 그렇게 억울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너도 네 건강 챙겨. 언니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지만
이상하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난 뒤 그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우울감과 공허함이 커지더군요. 그렇게 사이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원수 같아서 미워한 날이 더 많았고, 썩 남편이 좋아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늘 사람이 드나들던 공간인데, 그게 텅 비어 있고, 저 혼자만 멀뚱히 움직이고 있으니 허전했던 거고요. 근처에 자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큰아들네는 아주 멀리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가까운 막둥이 아들네는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져서 별로 왕래도 할 수 없었고요. 내 처지가 너무 싫고 짐짝처럼 여겨지니 계속 힘든 밤이 이어지더군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불면증은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지고 살은 계속 빠져만 갔어요. 그때 저를 구원하듯 불러들인 목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막둥이 아들이었죠. 엄마, 진짜 이러다 엄마 큰일 나겠다. 안 되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 이 말에 저도 홀린 듯 이끌려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처지고 울컥함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군요. 이 나이 먹고 웬 팔자 좋은 우울증이냐 할 수 있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밤엔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오후만 되면 두려움이 있었고 제 생각에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겠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아들네는 한창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서 어렵고 띡해야 막둥이 아들 쪽인데 그나마 그쪽으로 계속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관계가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아들이 나름 열심히 말을 해두었던지 남편의 장례 이후로 꽤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적당히 말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칭을 완전 달리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단은 저쪽으로 방을 비워놨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강 치워둔 방을 하나 가리키더군요. 썩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이가 나빠진 채로 틀어졌고 이번에 딱히 며느리랑 의논하고 얘네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들어와 보니 제가 없던 사이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더군요. 애기들도 좀 컸다고 어린이집에 보내두고 있었고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살던 집을 팔고 몸만 들어왔고 어쨌든 식구가 늘어나는 거니 저도 제 몫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정우랑 진우 데려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둬라. 니들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밥도 해줄 거고 나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뜸 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얘네 어린이집이 바로 요 앞이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신없긴 한데 혹시 출근길에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출근이 8시인데 저 때문에 얘네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10시까지 가도 되거든요. 애들 너무 일찍 가서 늦게까지 있으니까 불쌍해서요. 이렇게 저에게 아이들 등하원을 둘 다 해달라고 맡기더라고요. 아들이랑 상의된 내용도 아니었는지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거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어찌되었건 전에 나갈 때랑은 달리 저 편하자고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이러다 둘이 싸우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뭐야, 엄마 보고 등원까지 시켜달래? 그건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자신하면서 취업한 거야. 이해해주는 직장 만났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나는 얼마 안 된 애기들 어린이집 그렇게 늦게까지 맡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 그렇게 나간 후로 나랑 얘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자기 힘들다고 돈을 얼마나 물 쓰듯이 쓰는 줄 알아? 아들은 의외로 뭔가 쌓인 게 많았던지 끝도 없이 불만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때 둘 다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도 불만이 아직 있긴 하지만 애들 부부 사이 나빠서 좋을 게 하나 없으니 좀 조절을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군말 없이 이야기를 멈추고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전히 잠을 잘 못 자는 건 비슷하지만 그래도 눈 떠서 집에 인기척이 있고 누군가 있다는 게 좀 안심이 되더군요. 일어난 김에 밥도 하고 애들 깨워서 먹이고 출근도 시킨 다음 손주들과도 놀아주다가 느지막이 어린이집도 보냈었고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두어 달이 지났고 며느리는 늘 바빠 보였어요. 근데 어째 제가 이 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오늘 회식이 잡혔는데 안 가면 안 돼서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여주시고 씻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들어와서 재우는 건 해볼게요. 그러면서 아침에 갑자기 말을 하는데 뭐라 말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저랑 다른 대화는 딱히 하지도 않고 자기 필요할 때 부탁만 하고 말이에요. 점점 며느리는 초반에 마주했던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저를 볼 때에도 눈 한 번 제대로 맞춰주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고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얘는 많이 서운했나 보다 그렇게 여기려고 했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런 부탁으로 시작해서 제가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씩 더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만만찮게 불만이 다시 쌓여가던 와중에 그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날 저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와중에 또 손주들이 신경 쓰여서 마음은 참 지옥 같았는데요. 사건인 즉슨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제가 유모차를 밀고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애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던 날이었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끝이긴 한데 어쩜 비가 그렇게도 거세게 내리던지 비닐 덮개를 씌워둔 손주들 유모차에 습기가 다 차서 안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차들도 신호를 무시하고 너무나 쌩쌩거리며 무섭도록 달렸고요. 파란불에 건너는데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저는 다 건너가던 와중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가방 안 젖게 하겠다고 자세를 바꿔서 매려던 차에 그만 뭘 잘못 뒤졌나 봐요. 그대로 제가 넘어지면서 애들 유모차도 넘어졌고요. 그나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맹렬하게 날아들던 차가 빨간불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줬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때 저는 허리를 제대로 다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고 유모차가 넘어간 상태로 놀라서 우는 애기들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쪽이 대로변이라 지나가던 사람이 두어 명 있었어요. 유모차를 세워주고 저를 일으켜주려고 하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고 허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손을 대면 댈수록 눈앞이 번쩍하고 기절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제대로 뭐가 잘못된 것 같더군요. 그 길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근처 직장에 있던 며느리가 뛰어왔어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기절하듯 아픈 허리보다 마음을 더 깊이 상처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애들은 어딨어요?
애들은 어딨냐고요? 이때 저는 겨우겨우 말을 하며 어린이집에 어찌어찌 원장님이 태워가셨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사건이 터지고 가장 먼저 연락이 가게 된 건 당연히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지방 출장을 가 있던 터라 나올 수가 없었고 급히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좀 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 제가 넘어진 곳 바로 코앞인 원장에게 전화로 부탁을 한 거고요. 얼마지 않아 원장님이 주임 선생님과 함께 나와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고 저는 그 모양을 보고서야 병원에 왔거든요. 애들 들어갔어, 어린이집에. 걔네는 보내놨다. 이렇게 겨우 쥐어짜서 말을 하는 저에게 며느리가 던지는 말은 마치 저에게 무슨 복수라도 하는 듯이 들리더군요. 아, 뭐야. 그럼 진작 말을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올 게 아니었는데. 저 지금 일하다가 나왔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 일단 혼자 있으실 수 있으신 거죠? 막 간병인 같은 거 필요한 건 아니시죠? 필요하면 저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빠 조금 있다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저 들어가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얘 눈엔 제가 대체 뭐인 거랍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안부는 관심도 없고 제가 지 자식들 데려다 주다 이 꼴이 난 건데 저랑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낼 기운도 없으니 저는 속으로 끙끙 앓으며 원망스런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튼 저 갈게요. 애들 하원은 그럼 어떡하지? 맞다. 이러면서 어딘가 전화를 걸더니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저도 참 이때 아픈 허리인 상태로 몸은 못 쓰면서 머리는 많이 썼나 봐요. 너무 불쾌해서 생각에 생각만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중심이 옛날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인 제가 지 걱정은 안 하고 애들 걱정만 했다며 뭐라 했었거든요. 그걸 갖고 서운하다고 그때부터 획 돌아서더니 쭉 냉전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니 말이에요. 그게 떠오르면서 얘가 지금 저한테 똑같이 복수를 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이때 과민하고 몸이 힘들어서 별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까진 아닐지 몰라도 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병원으로 왔는데 그걸 갖고도 또 둘이 어마어마하게 싸운 모양이에요. 제가 퇴원하고 집에 갔을 때 둘의 분위기가 여전히 싸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요. 정말 쥐죽은 듯이 며칠을 지내다가 또다시 허리가 아파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진짜 죽겠더군요. 하다 안 되겠어서 오죽하면 제가 그날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겠나 싶어요. 저기, 큰애야. 나 진짜 몸이 큰일 났나 보다. 병원에서 나올 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김치 좀 있어? 여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챙기긴 해야 되거든. 너 안 바쁠 때 잠깐만 차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제 말을 들은 큰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더니 바로 다시 뭐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어머니, 그 몸을 하시고서 그 집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동서는 뭐 하는데요? 여기 일하는 엄마가 자기뿐인가요? 저도 우리 애들 수험생이라 진짜 엄청 힘든 때예요.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애들 먹일 건 다 하고 있다고요. 동서는 직장도 근처라면서 애들이며 살림까지 다 어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듣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해둔 저도 참 바보 천치 같지만
이 둘째 며느리에 대한 서러움과 미움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큰 며느리가 제 말만 잘 들어줬으면 됐는데 얘도 듣고 못 참겠는지 쓸데없는 쪽으로 불똥이 튀었지 뭐예요. 가뜩이나 사이 안 좋고 긴장이 팽팽한 상태인데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나 봐요. 둘이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이날 밤에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가 느지막이 들어와서는 일제히 저를 비난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아, 엄마. 불만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형수님한테 그랬어? 형수님 전화 오시고 형한테 전화 오고 유정이랑도 엄청나게 싸우고 진짜 오늘 완전 전쟁판이 따로 없었어. 아, 왜 싸움을 붙여? 어안이 벙벙해서 아들만 뻐끔뻐끔 쳐다보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사납게 가방을 던지며 대뜸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참고 한 집에 사셨어요? 형님한테 들으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던데요. 누가 어머니한테 밥 해달랬어요? 살림 해달랬냐고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혼자 부풀려가지고 상상하고 무슨 형님 시켜서 김치를 갖고 오라는 둥 어쩌라는 둥 뒤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어요? 김치 먹고 싶으시면 뭐 말을 하시던지 왜 형님한테 제 뒷담을 하셨냐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들은 왜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며 며느리를 붙들고 아주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몇 마디 저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틈을 주지 않더군요. 형님이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말아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노인네가 나이 먹어서 며느리 둘 싸움이나 붙이고 이간질 시키면 좋아요? 아, 대답해 보시라고요.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듣고 저 역시 눈물이 핑 돌던 와중에 순간적으로 빛을 가르는 듯한 소리가 아주 둔탁하게 들렸어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유정이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적당히 안 해? 정말 이날 눈앞에 벌어진 풍경은 진짜 늙은이는 그냥 조용히 살라는 뜻인 건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글쎄 아들이 지 아들들도 놀고 있는 그 앞에서 자기 부인 뺨을 날카롭게 한 대 날린 거예요. 명우야,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너무 놀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볼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점점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오빠, 지금 나한테 손댔어? 뺨 때렸어? 제정신이야? 그러나 손주놈들이 한 놈씩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차라리 저는 이 소음 속에 묻혀가며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얘들아,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그런데도 아들은 엄마가 뭘 잘못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흥분해서 날뛰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날 여기서 좀 끄집어내줬으면 좋을 텐데 상황이 그리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좋아,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 편들면서 와이프 따기 때렸다고 경찰 부를 거야. 이때 진짜 어찌나 서늘하게 땀이 머릿속을 타고 흐르던지 대체 내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유정아, 유정아, 진정해라. 아니, 왜 그래? 그럴 일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 제가 이렇게 붙들고 사과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아들은 아주 길길이 뛰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지 그냥 조용히 혼자 입 닫고 집에서 살 것을 어쩌자고 이 집까지 흘러들어왔나 싶고 미치겠더군요.
이날 일은 어찌어찌 일단락이 되긴 했어요. 이제는 큰며느리한테도 뭐라 말하기도 참 그렇고, 대신 나중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그걸 보고 더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말씀 듣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동서랑 서방님께 한마디씩 했는데 둘 다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어머니 챙겨드릴 것을 제가 뭔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네요. 그날 부부끼리 다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다고 서방님께 전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지도 모르겠고 속만 답답하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허리가 조금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술이며 뭘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대략적인 처치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불끈불끈 아파오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니 그나마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집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으니 여기에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툭 하면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 꼴을 보고 자라는 손주들을 보니 또 너무 안쓰럽고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홀로 생활을 하자니 엄두도 안 나고 참 여러모로 사면초가이더군요. 그처럼 제 안에서 고민이 많았던 와중에 뒤도 보지 않고 제가 나갈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동안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느긋느긋하게 맞춰가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치고 참 보기 드물게 직접적으로 움직인 날이기도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전 그때 애기들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손주 녀석들을 겨우겨우 재워서 숨을 돌리고 있던 때였는데요. 저쪽 안방에서 며느리는 밖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짜 이대로 내가 계속 숨머질 때까지 살아야 할지 속이 복잡한 상태긴 했어요. 헌데 이날 어쩌다 보니 안방 앞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그걸 더 걷어오려던 차에 안에서 대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날은 주말이었지만 아들이 지방 출장이라 집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저랑 단둘이 애들과 있는데도 밥 먹을 때 말고는 나오지도 않는 게 괘씸하기도 했지만 어쨌건 쥐죽은 듯이 있었던 때였는데요. 친구인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행여나 뭐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나도 그래서 완전 짜증나. 우리 어머니는 진짜 염치도 없어. 그렇게 삐져가지고 나가버릴 땐 언제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나 어땠을 때나 그렇게 도리를 따진다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들들 볶아대는지 나보고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무슨 어머니 딸이라도 돼? 누가 보면 형님이 아니고 시누인 줄 알겠어. 이 앞부분을 듣고 나니 저도 그대로 몸을 돌려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숨을 죽인 상태로 기대어 있는 한쪽 팔이 저린데도 참고 듣게 되었어요. 아니,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우리 어머님이랑 엄마네 딸이네 하고 지냈던 거. 근데 그때는 그때인 거지. 지가 먼저 나한테 다시 시무처럼 구는데 내가 맞춰줄 일이 있냐? 애시당초 임신해서 아프다는 며느리한테 애기들은 안 아프니 다행이다 이따위 막장 소리나 짓거리는 시무가 어딨어. 시집하려면 자기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해볼 각오를 했어야지. 얼씨구나. 이젠 정말 진력이 날 정도의 그 이야기를 며느리는 아직도 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해준 100가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지 서운했던 거 그거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죽일 듯이 저에게 눈치를 주고 담을 쌓을 건가요? 더 과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 뭘 했는지 알아?
아버님 돌아가셨단 핑계로 아들 집에 기어코 빠득빠득 우겨서 기어 들어와 놓고서는 자기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그래서 병원 가서도 일부러 모른 척 했거든. 그게 또 불만인지 형님한테 일러 바쳐놓고 나랑 우리 오빠 싸움 붙여놓고 말이야. 그러더니 며칠 전에 TV 틀어놓고 팔자 좋게 누워서는 단풍놀이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는 거 있지? 저는 이때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 싶어 소름이 확 끼쳐오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한 며칠 전쯤 밥 해놓고 잠깐 누워 TV를 보다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뒤이어 이어지는 말을 듣고 그만 저는 빨래 건조대를 한쪽으로 툭 밀치고 안방문을 냅다 열어버렸어요. 돈은 어디 먹고 죽을 만큼도 없어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기어 들어온 주제에 며느리까지 돈 번다고 먹여 살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게 무슨 개팔자도 아니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단풍놀이 어쩌고 하고 있어, 진짜. 저러다가 또 징징거리면서 본인 아들한테 나가자고 단풍놀이 못한 게 한이라고 여기저기 일러바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진짜 짜증나는 게, 나 지금 방도 더워 죽겠는데 어머니가 자꾸 밖에서 부산스럽게 돌아다녀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아, 본인이나 좀 방에 콕 박혀서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있던, 어, 어머.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어젖힌 저를 본 며느리는 그제서 핸드폰 버튼을 과격하게 눌러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 내가 이 집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정말 그게 진짜 네 마음인 거야? 며느리는 그다지 죄송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귀찮단 얼굴로 서 있더니 다다다 몰아붙이는 저에게 외려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엿듣고 계세요? 제가 뭐 어머니한테 들으라고 말했나요? 뭐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습냐? 집에 어른이 있는데도 그따위로 말을 할 정도면 내가 우스워? 아, 참. 뭘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를 보는데 방 안에서 울면서 손주들이 나오길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은 지 자식들이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도 늘상 제가 반사적으로 가서 애들을 안아주고 챙겼던 것 때문일까요?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안아 올리거나 달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짐가방을 우겨 안고 밖으로 나와버렸답니다. 아, 진짜. 애들 울잖아요. 애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머리카락이나 똘똘 말아가면서 저 따위로 말하는 애의 말을 제가 더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쯤 되니 이건 며느리만 욕할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서 자리를 만든다고 내가 그냥 다 바보 천치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 일단은 아들에게 갔는데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근처에 작은 호텔을 잡아주더군요. 당장 엄마 모실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근데 진짜 유정이가 그랬어? 내가 상상은 안 가는 게 아니지만. 아, 어떡하면 좋냐, 이제. 아들은 말이 안 나오는 듯 그냥 계속 허공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슬며시 꺼낸 말은 제가 결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차라리 안심이 되었어요. 좀 막막한 얘기기는 하지만요. 엄마, 나 미안한 얘기지만 얘랑 이혼할까 해. 아, 엄마한테 못한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경제관념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아, 솔직히 애들도 엄마를 더 따르지 유정이한테는 안 가잖아. 나는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저도 두루두루 오래도록 느껴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이야기. 도무지 내 아들과 둘이 오래도록 살게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며칠 고민하던 중 아들과도 뜻이 맞아서
저녁쯤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아들이 이혼 얘기를 어렵사리 곤란한 얼굴로 꺼냈는데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자기도 바라던 바라나요? 나도 이렇게 엄마 편 들고 징징거리는 징징이는 필요 없어. 맨날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이젠 엄마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이혼? 너무 웃긴다.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해라. 애는 오빠 네가 알아서 키워. 내가 낳아주기까지 했는데 나한테 싱글맘으로 쌍둥이 업고 살아가라고? 그건 진짜 미친 거지. 그거 확실히 답 안 하면 나 이혼 안 해줘. 정말 온 머리가 얼얼한 상태여서 아들은 몇 번이나 성질을 냈다가 다스렸다가 하면서 그렇게 둘이 얘기를 맞춰가는 와중에 저는 이대로 얘기가 끝나면 분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요. 얘기 중에 미안하다만 너 이것 좀 읽어봐라. 내가 그때 네가 네 친구인가 뭔가랑 짓거린 내용 듣고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이거 봐봐. 이거 똑바로 보라고. 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더니 제가 내민 유언장 쪽을 슬쩍 쳐다보더군요. 빈정거리는 얼굴로 읽어내리던 며느리는 참 너무나도 알기 쉬운 단계로 표정이 슬슬 변하더군요. 아,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한참 기가 팍 죽어버린 얼굴로 눈치를 왔다 갔다 살피면서 끝내는 저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 본가였던 집 부근에 꼬마 건물이 두 채가 있고 지방에 작은 세컨하우스가 있다고요. 이걸 각각 아들네에게 나눠주겠다고 남편과 상의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너 완전 나를 돈도 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 나는 있잖아. 그날 너랑 다투고 집을 나오고 엄한 호텔 가면서 자던 중에 몇 번이나 경기를 했다. 내가 정말 일말의 재산도 없고 버틸 돈도 없었다면 어떻겠을까? 얼마나 더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을까 하고 말이야. 너야말로 이 집 어떻게 해서든 쪼개서 돈 달라고 악을 쓰는 애가 나한테 돈이 있네 없네 비웃을 일이냐? 시집 올 때 돈 없다고 갖은 애교를 부릴 땐 언제고 받아주니까 이 집이나 네 신랑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걸 갖고 시애미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부려먹어? 정말 전에 없이 저는 와악거리며 제 속에 있는 소리를 털어놓고 말하는 동안에도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 뒤에는 더 이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와버렸고 아들은 완강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가냐 마냐 하고 있어요. 괘씸한 며느리는 무슨 이제사 자기가 속이 좁았네 하면서 바짝 엎드리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거 받아주려고 유언장을 보여줬겠나요? 어떻게든 저도 골탕이라는 걸 먹이고 싶어서 너 아주 큰 실수한 거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며느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속 시원하면서도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면 저도 죽을 맛이긴 하지만 그나마 아들 뜻이 저와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